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성을 따져봤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례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 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건 메가시티 구상에 김포와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확장했던 1963년 이후 60년 만에 다시 서울이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실화가 되기까지 과제는 무엇이고 편입 시엔 어떤 것이 득실이 되는지 등을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포의 옛날 땅과 합쳐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김포시가 서울시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되는 거 아니냐.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위호 사거리 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김포 지역에 저희가 포탄이 떨어져도 서울시에 떨어진 거하고 동일한. 내년 총선에서 지면 사실상 레임덕인 윤석열 대통령. 여당은 표가 될 만한 모든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운 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김포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일단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고요. 저는 서울에 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죠. 바뀌면. 어떤 게 좋아요? 서울에 산다고 약간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됐으면 좋겠어요. 되면은 좀 더 거의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엄마 나 TV 나왔어!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혜택 뭐 청년들이나 이제 임신하신 출산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혜택 같은 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예. 찬성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굳이 혜택이 많아질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굳이 바꿔야 되나 싶어서 찬성은 안 하는 거. 쓰레기 매립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농어촌 전형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싶어서 좀 반대하는. 분분한 의견. 다만 한편으론 있던 표심도 없어질 분위기입니다. 저는 왜냐면 서울 살 때 신촌에도 살았고 하곡동에도 살았는데 하곡동 살 때도 별로 서울 시민으로서 뭐 돈 받은 건 별로 없어. 그냥 5호선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걸 굳이 편입해서 서울 시민도 아니고 김포 시민도 아닌. 인구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김포. 서울이 되면 먼저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 진학도 가능합니다. 득도 있지만 실도 큽니다. 농어촌에 주어지는 의료와 특별 전형 교육 특례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특별시는 읍과 면을 둘 수 없어 모두 동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데 월곶면, 하성면 같은 허허 벌판도 동의됩니다. 구리, 하남, 광명까지 확전된 서울 편입 논란. 하지만 서울 편입까진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대도시에 편입된 사례는 단 3번뿐. 모두 지방에서의 일이고 서울에서 위성도시 편입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통합을 시도하다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에 3번이나 실패했고 경기도 성남과 광주, 하남 통합안도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막혔습니다. 학계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연구 용역 등 사전 준비부터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로 흡수해도 행정이 복잡해져 개선이 필요하고 기피시설 위치에 대한 갈등도 풀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불균형까지 해소해야 하는데 여윳돈은커녕 부채만 쌓이고 있는 실정. 특별법 제정도 선행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 민주당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태도지만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진짜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와 김포 주민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우선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선거를 앞두고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니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부모님 뭐라 그러세요?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천금같이 지킬 것이냐, 헛바람만 잡다 끝낼 것이냐. 여당이 쏘아올린 메가 서울. 그 약속의 대가는 반년도 안 남은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서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조희대 전 대법관 대법원장 지명 소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보이스피싱 처벌과 피해 회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에 또 새롭게 지명이 됐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였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서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20년에 퇴임하였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지난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희대 후보자가 원칙론자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네, 지난 이 대법원장 낙마 후에 이제 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에서 임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뒤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재개하였고 지난 10월 16일에 후보자로 5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5명 중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월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5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의 장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도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회가 대한변협의 후보자 추천의 뜻을 존중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법 위기를 막기 위해서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동의에 나아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촉구하였는데요. 현재 대법원이 40일 이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 속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국회가 관련 절차를 좀 신속히 진행해서 차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좀 조속히 임명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법원장 지금 공백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임명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35년이 선고가 되었다고요? 네,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금리를 낮게 해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좀 고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피해자 약 500여 명, 피해 금액 약 100억 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조직으로 2017년부터 좀 범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이들에 대해서 형법상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35년 및 추징금 20억 원, 부총책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하위 가담자가 검거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총책이 검거되는 사례는 드문 편인데요. 특히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은 역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례로서 법원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좀 엄벌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체한 계좌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다면 사건 사고 사실원을 발급받아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좀 피해 금액을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피해 금액이 이미 이체되었거나 좀 인출이 되었다면 좀 더 긴 싸움이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면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거고 가해자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거나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고 뭐 배상 명령 신청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뭐 재판을 거쳐서 피해 금액에 대한 판결문을 받은 뒤에 부동산이나 통장, 뭐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서 좀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라며 돈을 요구할 때는 뭐 영상통화로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금융기관에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거나 뭐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칭하면서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뭐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러한 보이스피싱 좀 피해 사례를 속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고 진흥화되는 만큼 이렇게 오늘 내용이 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지난 11월 5일이었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일요일, 금융위원회가 전격 발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주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매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도 모셨는데요. 주식대차거래 플랫폼 디렉셔널의 김도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사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첫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도 앞에 빌공, 빈 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 있지만 공매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와서 그것을 판 다음에 이후에 빌렸던 주식을 나중에 갚게 됩니다. 주식으로 빌려서 갚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시세가 높을 때 빌려와서 매각하고, 그리고 시세가 낮을 때 다시 주식을 갚게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17세기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듯이 되게 오래된 매매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주식을 빌렸다가 이렇게 판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이거는 어떠한 종류가 좀 있을까요? 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공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담보 없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보니 시장을 교란시키기 쉬워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는 대차거래랑 대주거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차거래는 주로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의 11월 5일 금융위 보도자료부터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외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2023년 6월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이 된다라고 금융위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번 조치의 배경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좀 높은 편인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이제 해외 주요 증시 대비에 좀 높다. 그래서 불안이 이제 요새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를 조금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 매도 사례도 계속해서 이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들이 심화되면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무차익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금지였는데 계속 적발이 됐다니까 뭔가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뭐 어떤 제도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걸 내놨을까요? 우선 먼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IB 해외 투자 은행들에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이미 확인이 된 만큼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제재 수단을 또 다양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처벌을 강화를 하겠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결국 국회에 입법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좀 관련해서 어떤 법들이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법안이 이제 제출되어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방안을 좀 이제 구체화시킨 그런 듯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매도에 관해서 기관과 외국인보다 무거운 규제를 받고 있는 개인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 규제의 내용을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말고도 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 국회 국민청원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처벌 강화 외에 공매도 실시간 전산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사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 공매도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가요? 네. 대차 거래가 이제 시스템 없이 수기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놀라실 텐데요. 바로 이 점이 무분별한 불법 공매도가 생겨나게 하는 원인 중에 이제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이제 공매도 전산화를 이제 의무화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전산화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점에 사실 참 좀 놀래기는 했고요. 자, 한편으로 바꿀 것은 많은데 내년 6월 말까지라 이제 금지라고 하기엔 좀 짧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좀 필요하고 금지를 오래 할 수 없는 이유 뭘까요, 변호사님? 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반면에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없다면 이제 주가가 대책 없이 이제 올라가서 버블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주식의 이제 실제 가치와 실제 주가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버블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마무리가 돼서 개인 간에도 대차 거래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도희 이사님께 좀 정리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지금까지 인식이 안 좋았지만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기구에서 결제 제도 효율화에 좀 도움을 줘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면 이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공평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공정한 투자를 통해서 더 투자가 한층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도우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좀 금융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죠.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 건전한 공매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의 경우엔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들은 꼭 무죄를 받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에는 재판이 끝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들에게 이른바 선공보수라는 걸 의뢰인들이 추가로 지급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조계 내부에선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듣고 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형사 성공보수를 검색해봤습니다.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없는 게 맞나? 형사 성공보수 주는 게 불법인가 등 온라인상에선 형사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질비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구조를 들여다보면 초반 계약서 작성 시 착수금을 지급하고 재판이 끝난 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착수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사 및 의견 제출, 조사 동행, 재판에서의 변호 등을 위한 대가이며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형사 성공보수만 의뢰인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 걸까? 성공보수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선 법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성공보수 관련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형사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변호사가 민법 제103조의 내용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합헌 결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결과는 달리 변호사 업계에선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례 변경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법원 판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국민들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국민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에 오히려 대형펌과 같이 오히려 큰 금액을 받는 곳에서는 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착수금을 더 올리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된 논거들을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먼저 대법원이 제기한 형사 성공보수 무효의 근거 중 하나인 변호사 직무 공공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논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인데 우선은 이제 변호사 직무가 이제 공공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데 변호사 직무가 공공성이라는 거랑 성공보수를 무효화해야 되는 거랑 왜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점잖은 변호사의 어떤 역할과 직위 이런 거랑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아마 시각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안 교수는 형사 성공보수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대법원 논거에 대해선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정확한 원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그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뭔가 고위 판검사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성공보수와 결합해가지고 뭔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뭐 그런 이제 관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후위법 판검사분들은 성공보수라는 거를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를 나눠가지고 내가 잘하면은 나중에 성공보수로 더 주세요라는 조건을 처음부터 내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타겟을 잘못 잡은 거고.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법원 판결 논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법리상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변호사 업무 수행의 사명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보수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아울러 양윤섭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못해 착수금이 고액으로 설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공보수가 전면적으로 무효가 된 이후 착수금을 약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보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수금 자체가 고액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공보수라는 거래 방식이 절대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과 법조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